1966년 7월 29일 타임즈에는 침묵의 음모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음모는 취향과 정치에서 건강과 경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주장이다. 이 음모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다른 것은 감히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좋아하는 척도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이 음모의 은혜에만 기대어 우리는 그 승인이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음모의 이름은 중년이다. 1960년대를 젊음 과잉의 시대로 보는 일반적 견해에도 20세기 내내 되도록 젊게 보이고자 하는 거의 강박에 가까운 집착에도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는 현대의 불편한 진실을 꼬집었다. 이른바 명령하는 세대는 당시든 오늘날이든 계속 명령만 해댄다. 그리고 이 세대는 물론 남성과 여성을 확실히 구분한다. 남성은 능력으로, 여성은 외모로 평가하는 것을 이 시대는 당연히 여긴다. 1960년대 중년의 즐거움과 위험을 상징하는 인물로는 아마도 존 F 케네디가 걸맞았을 텐데도 표지를 장식한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로런 바콜이다. 회색이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사진에서 바콜은 진정성이 돋보이면서도 매혹적으로 사랑스러운 성숙함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바콜을 41세의 여인으로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균형 잡힌 몸매에 밝아 보이는 성격 그리고 풍부한 여성성을 자랑하는 바콜의 사진을 보며 41세라고 했다가는 무례한 모욕을 범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중년 위기 시대에 중년이 이처럼 멋진 외모를 가시한 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중년 여인의 사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멋져 보일까? 명령하는 세대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실패를 맛본 시대에 중년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환경의 책임도 방기함으로써 물질적 풍요와 특권을 누린 시대에 여전히 침묵의 음모라는 논리, 그저 군말 말고 명령에 따르라는 논리가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요즘은 성숙하지 않음이 새로운 성숙함이다. 지구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껏 해오던 대로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 똑같은 중산층, 중년, 지난 50년 동안 반복해온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중도적 합의는 환경 파괴의 흐름을 끊어낼 수 없다. 세상이 그나마 지금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어야 한다. 아마도 중년 자체도 이처럼 변화해야만 하리라. 중년을 위기와 자만의 동의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책에서 다룬 작가들처럼 새로운 형태의 창의성을 발휘할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상실과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다시금 열정을 발견하는 시기로 부활시킨다면 어떨까? 우리는 과거의 중년을 탐구해보면서 몇 세기에 걸쳐 중년을 두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그 윤곽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중년은 어떻고 미래의 중년은 어떤 모습을 할까? 단테 이후 7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는 새천년을 맞아 인생 행로의 한복판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중년의 미래는 단순히 노년이다. 그러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다. 관점을 달리 해보면 미래의 중년은 현재의 젊음이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오늘날의 젊음이 내일의 중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바뀔까 하는 것이다. 중년의 정신은 10대의 정신이 아니다. 의심할 바 없이 중년의 정신이 더 낫기는 하다. 그러나 청소년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면서 얻는 게 있는 만큼이나 잃는 것도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이다. 늙으면 힘을 잃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은 최신 연구가 밝혀낸 반직관적 발견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신경과학의 황금기를 누린다. 신경과학은 어느 정도 그럴싸한 자극을 받아들일 때 두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신경과학의 초창기에는 두뇌가 왕성히 발달하는 시기나 쇠퇴하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물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연히 왕성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안정적 상태를 보이는 정체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가 분명히 밝혀낸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중년에도 일어난다는 점이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진행한 연구는 두뇌가 중년의 2차로 비약적 성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차 성장은 물론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 두뇌는 40세부터 그 두피가 10년마다 2%씩 줄어드는 반면 특정 부위, 특히 판단과 통제를 담당하는 부분은 더 잘 기능하기 시작한다. 두뇌가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며 발달한다는 이른바 신경 가소성은 두뇌 연구의 새로운 키워드가 되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신축적인 탄력성은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전부 피질은 이런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전두엽 전부 피질은 30대에 완전히 성숙하는 반면 중년에 취약해져 쇠퇴한다. 완전히 성숙해서 이제는 쇠락의 길만 남은 것일까? 바로 그래서 신경과학은 전설이 빚어지도록 방조하는 모양이다. 타임지의 표지 사진의 실수는 바콜의 늙은 두뇌를 살피지 않고 아름다운 그녀의 외모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성숙함은 그저 피부로만 드러나는 피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중년 정신은 더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제 중년 정신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무엇이 이런 감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까? 그거야 당연히 신경과학이다. 이 과학은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 두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준다. 그리고 신경과학은 우리가 지각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피드백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놓는다. 그러나 신경과학은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데이터로 경험하게 해줄 수는 없다. 우리는 묘사와 진단, 감정과 이미지라는 전통적인 방법에 여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우리는 여전히 언어에 의존한다. 두뇌의 스캔은 바깥에서 우리 안의 주관성을 보여주는 주관적 상관물처럼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스캔은 두뇌가 느끼는 감정은 포착할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의식과 의식의 흐름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두뇌의 스캔 옆에 의식의 흐름을 대표하는 구절을 임의대로 골라 대비해 본다면, 예를 들어 버지니아 울프가 쓴 문장을 대비해 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자. 다음은 파도의 끝부분에 나오는 버나드의 정강설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그래도 인생은 즐거워. 인생은 견딜만 하지. 화요일이 월요일의 뒤를 따르고 그런 다음 수요일이 오지. 정신은 원을 키우고 정체성은 단단해지지. 아픔은 성장으로 흡수되고 열고 닫고 닫고 열고 콧노래를 부르며 불굴의 기상을 키우면서 젊음의 조급함과 열정은 존재 전체에 시계의 태엽처럼 풀렸다 감겼다 되풀이하며 팽창하는 데 봉사하는구나. 이 구문은 마치 감각을 가진 것처럼 중년의 사유 과정을 바짝 추적한다. 중년의 단조로운 일상을 두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라. 중년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쓰인 다른 탁월한 텍스트는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늑대에 나오는 문장이다. 적당히 즐겁고 그런대로 견딜만하며 괜찮은 미적지근한 나날은 불만 가득한 중년 남자의 일상이다. 인생은 분명 즐겁다. 그러나 없는 것, 중년에 결여된 것, 황홀하며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의 유혹적인 냄새는 억누를 수 없이 가장자리에 도사리고 있다. 마치 도무지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만 같은 하루와 일주일의 반복은 열고 닫고 하는 울프의 끊임없는 현재 분사 활용뿐 아니라 구두점 찍기, 특히 세미콜론에 되풀이되는 사용으로 더없이 선명하게 암시된다. 세미콜론은 울프의 비밀 병기,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동사, 이를테면 열고 닫고 하는 식의 대비를 드러내는 구문을 활용하면서 세미콜론은 떼어 놓는가 하면 결합하고 숨을 고르는가 하면 계속 나아가게 만든다. 세미콜론은 바로 울프가 구사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의 원동력으로 그녀의 성숙한 생각을 멈칫거리면서도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리듬을 빚어낸다. 세미콜론이 표현하도록 돕는 것, 더 포괄적으로 울프의 구문이 포착하는 것은
젊음과 조급함과 열정을 지난날 인생의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반추하면서 중년이 쏟아내는 내면의 독백이다. 구문이 암시적인 만큼 비유도 암시적이다. 위의 인용문은 세계의 직접적인 비유, 곧 지규를 명수의적으로 함축한 것으로 구사한다. 정신이 키우는 원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으며 열고 닫고 라는 표현은 카메라의 셔터로 풀렸다 감겼다 되풀이하며 팽창하는 인생은 시계의 태엽으로 각각 비유된다. 울프가 고른 단어는 유기적 이미지와 무기적 이미지가 하나로 녹아든 생체 시계라는 비유로 앞뒤가 맞물리는 순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면서 마치 중년 두뇌의 자기 공명 영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중년 두뇌의 나이는 그 주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처럼 인용문은 작품의 제목 그대로 파도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 파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스캔으로 곧 외부에서 촬영된 뇌파라는 신경과학의 몸이 건조한 팩트는 이제 두개골 내부에서 포착된 것, 곧 감정의 생생한 파도로 변모한다. 우리는 평소 일상적 대화에서 뇌파라는 단어를 예외적일 정도로 위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 쓰지만 울프는 우리를 도와 이 단어가 일상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커다란 회백질, 곧 따분하기만 한 중년의 뇌파를 나타내는데 더 알맞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요컨대 울프는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하는 중년의 단조로운 따분함이 존재 전체의 숭고함으로 올라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인용문을 앞서 보여준 중년 두뇌의 스캔 사진에 붙인 울프의 해설로 읽을 수 있다. 울프의 문장 가운데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많기만 하다. 그러나 본래 울프의 문장은 중년 정신의 현상학에 훨씬 더 가깝다. 그녀는 우리에게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안쪽에서 살필 때 두뇌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울프는 우리에게 성숙함의 묘사, 상당히 긍정적인 묘사를 제공한다. 망설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픔을 끌어안고 성장으로 진보하는 이 모든 것은 단단하고 강건한 정체성으로 빨려든다. 중요한 점은 이 정체성이 최소한 겉보기에는 무한히 반복하는 운동, 기름칠을 자란 기계처럼 매일 그리고 매주 왕성한 피스톤 운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인용문은 시간이 어떤 것인지 상징처럼 보여주면서 또한 시간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간을 그런대로 즐거운 일상을 살아가는 현세의 인간으로 그려낸다. 문학은 이처럼 최소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알고 있듯 일종의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한다. 반복을 받아들이고 이 반복을 우리 인생이라는 직무를 짜는 재료로 삼는 것은 분명 성공적인 중년을 살아갈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인생은 드레스 리허설일 수 없음에도 우리는 똑같은 논리, 똑같은 감정, 늘 반복되는 수수께끼와 관계를 두고 리허설하느라 많은 시간을 쓴다. 의식의 흐름은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 이것이 반박할 수 없이 분명해지는 데는 오직 중년. 우리 인생의 곡선이 오름세가 멈추면서 정점에 이르는 때인 중년이다. 울프의 글쓰기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강제한다. 제목으로 쓰인 파도는 반복의 리듬을 암시한다. 작지만 격한 비트가 똑딱똑딱 정신의 맥박처럼 들린다. 그러나 또한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는 단조로움에 빠져 일할 의욕을 잃고 마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혹자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인상만 준다고도 말하리라. 앞에서 인용한 버나드의 장광설은 이렇게 계속된다. 1월부터 12월까지 참 빠르게도 흐르는구나. 우리는 익숙한 나머지 아무런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 주변 것들의 경류에 휩쓸린다. 우리는 그저 둥둥 떠간다. 둥둥 떠간다. 울프의 몇 가지 이미지를 혼합한 비유, 이를테면 빗살이 비친 물을 시간에 빗대는 비유는 그녀의 의식의 흐름 표면 아래 숨은 불편함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인생은 즐거워, 인생은 멋져 하고 버나드는 계속 되뇌지만 정말 그가 그렇게 믿는지 설득력은 전혀 없다. 주변에 지나칠 정도로 익숙한 것들은 아무런 그림자를 만들지 않지만 죽음만큼은 길게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제 나는 어린 시절의 인생에 품었던 직감, 인생은 배부른 것이자
언젠가는 끝장을 맞는 것이라는 직감에 성숙함의 관점을 더한다. 그것은 우리 운명으로부터 돌아갈 수 없다는 감각이다. 한계의 깨달음이다. 인생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고하구나. 우리가 그동안 이 책을 통해 만나본 성숙함을 연상케 하는 많은 표준적 특징을 넘어서서 울프가 보여주는 정신의 적응 능력, 나이를 먹어가며 환경에 적응하는 무한에 가까운 유연성은 그녀의 작품만이 보여주는 진정한 새로움이다. 울프는 중년 정신을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년 정신이 어떤 망상을 품는지 밝기로 노력한다. 이때 울프가 쓰는 방법은 마침내 우리가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했다고 믿게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묘사하는 것이다. 버나드는 어느 대목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무대들을 살피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효과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두 눈으로 보았다고나 할까? 이 표현은 마치 모든 환상을 박탈당한 사람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이내 그는 이것 역시 환상이었음을 인정한다. 시간은 다시 질서를 흔들어 놓는다. 우리는 까치밥 나무 이파리들로 이루어진 아치를 빠져나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사물들의 참된 질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환상인데 이제 명백하다. 이리하여 일순간에 거실에서 우리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장엄한 행진에 자신을 맞춘다. 이 구절은 마치 이 책에 기록된 중년의 더욱 극적인 깨달음에 울프가 달아놓은 촌평처럼 읽힌다. 예를 들어 베케트가 어머니의 침실에서 맞이했던 깨달음의 순간은 정녕 착각일까? 글쓰기에 참된 질서를 불현듯 깨달았다고 느낀 베케트는 그저 착각에 빠지고 만 것일까? 요컨대 성숙함은 시각적 환상일까? 환상에 지나지 않는 성숙함이라는 비판을 반박할 유일한 방법은 성숙함을 가려볼 최후의 심판관이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신은 나이테를 키울지라도 정체성은 원한 만큼 그리 견실하지 않다. 성숙함은 언제나 정신에 내재되는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달린 문제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파도에 등장하는 6명의 캐릭터들로 펼쳐지는 울프의 인식론이다. 내가 돌이켜보는 것은 하나의 인생이 아니다. 버나드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나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다수의 인물이다. 울프가 관점의 다양성을 늘어가는 나이와 연관짓고 있다는 점은 중년 정신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해해야만 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나는 늙고 있죠. 내년이면 50인걸요? 울프가 소설 파도를 발표하고 얼마 뒤 기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갈수록 더 자아를 하나의 버지니아로 모으기가 어렵네요. 49세라는 나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은 정점에 오른 울프는 중년이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들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신경과학이 제공하는 중년 정신의 모델이 아마도 가장 선명하고 대담할지라도 이 모델은 여전히 보충되어야 하는 부분, 서술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중년의 몸은 무엇인가? 신경학은 심리학적 측면이 있으며 또한 분명하게 생물학적 측면도 있는 학문이다. 중년을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은 이 세 영역, 신경학과, 심리학과, 생물학의 영역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두루 살피고 삼각 측량을 해야만 호소력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 학문 이해는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가 미리 정해주는 테두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년을 주제로 하는 토론에서 흔히 듣는 주장 가운데 중년이 생물학적 사실이기는 하지만 문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중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를 생각해보라. 현미경을 들이대고 두뇌를 관찰하는 과학이 설명해주는 중년 정신이라고 해서 문화가 미리 정해준 테두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덕더덕 붙어 있는 선입견들을 관찰할 현미경도 가져가야 한다.